보겠습니다. 11월 달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1년 동안 공부를 하다 보면 소위 슬럼프라는 게 당연히 오죠. 슬럼프가 발생하는 원인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제가 생각하는 메인 원인 중에 하나가요. 후발주자들, 후임이라고 하죠. 3월달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3월달에 첫 번째로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되시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분들이 딱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뭐 집에서 예습을 하고 왔든 뭘 하고 왔든 그이가 나보다 잘하면 그때 내 슬럼프에 빠져요.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속된 말로 그 어떤 사람이 첫 시간에 왔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막 대답을 다 해. 근데 나는 11월 달부터 들었는데 나는 아직도 헤매고 있다? 그러면 그냥 이유 없이 싫을 거 아니에요. 딱 생각만 해도 너무 싫지 않아요, 지금? 네. 아니, 같이 시작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물론 같이 시작한 사람들끼리도 편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슬럼프가 생기는데 그것보다 신규생이 와가지고 그럼 되게 충격적이거든요, 나한테. 근데 그러한 이유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공부를 하셨던 분일 수도 있고요. 작년에 뭐 한두 개 차이로 떨어졌다 3월달부터 하신 분일 수도 있고 혹은 수업 전날에 이미 그 수업을 한번 듣고 오실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공부를 많이 하고 온 거죠. 자기가 처음이니까.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생판 처음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들어본 상태에서 딱 앉았는데 나보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있는 거야, 이 사람한테. 근데 그런 사람을 보면서 그냥 인지상정이라는 게 막 시기심도 들고 질투심도 들고 짜증도 나고 내 자신이 싫기도 하고 그런 걸 방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건, 신규생이 들어온다는 건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본인을. 그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걸 막으려면 미리 굉장히 압도할 만큼의 학습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전 과목을 수업을 쭉 듣고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아유 처음이니까 학원 다니시는데 의의를 두시고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뭐 지금부터 하면은 지친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거 맞기도 해요. 일견. 근데 지금 에너지를 많이 쓴다고 해서 나중에 쓸 에너지가 앵꼬 나진 않습니다. 에너지는 매일매일 생산되니까요. 특히나 이런 수요 공급 같은 파트는 지금 당장 내일 시험 본다는 느낌으로 공부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저번 주에 배웠던 걸 그렇게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저번 주 내용은 그 정도의 비중이 아닙니다. 우리 개론에서. 근데 오늘 하는 수업이 우리 입문 과정에서는 최고 원탑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동영상 듣고 또 공부하고 그리고 필요한 건 외워놓고 아니 어차피 다 까먹어요. 다 까먹는데 이게 까먹는다기보다는 뭐랄까요? 되게 큰 서랍이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근데 그 서랍 안에 지금 이렇게 그냥 쑤셔놓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 서랍 안에서 못 찾을 뿐이에요. 까먹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나는 까먹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다음번에 딱 들었을 때 금방 또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싸리 좀 중요한 파트들은 지금 해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오늘 하는 거 그리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투자론이라는 파트를 할 건데요, 나중에. 얘네는 1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제 수업을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진적으로 계속 어렵게 할 거예요, 수업을. 그래서 초전 박살? 지금 현재 11월 달 수업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단 1%라도 못 알아들으면 안 되거든요. 단 1%라도. 근데 내가 100%를 다 알아들을 수는 없어, 4시간 안에. 3시간 안에. 그러니까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잘 체크를 해두시고 또 개인적으로. 그래서 반드시 내 걸로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을 만큼 하세요. 계속. 습관적으로 몸에 배게. 이런 거랑 똑같아요. 운동 많이 한다고 해서 야 7월 달에 운동할 때 지치니까 지금 운동 조금만 해.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운동하면 근육이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하고 운동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 우리 물렁살일 때 뱃살 이렇게 막 펑퍼짐하고 이럴 때 최대한 운동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몸 만들 때 편하게 꼭 복습하세요. 제 수업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민법은 특히나 더 할 거예요. 민법이 초반에 더 어려워요. 그렇지 않나요, 민법이? 장난 아니죠, 민법. 머리 아프죠. 5월달 지나면 민법이 훨씬 낮아요. 5월달까지는 민법이 훨씬 어려워요. 개론은
특이한 용어를 쓰진 않잖아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사고 파는 얘기인데 뭐가 특이해.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이론이 심각해지면은 아마 제가 되게 싫어지실 거예요. 5월달 이후에. 꼴도 보기 싫으실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가 좀 더 쉽게 개론을 이끌어가고 민법은 그렇게 어렵게 배우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학습도 민법 8, 개론 2 정도. 내가 100을 가지고 있다 시간을, 그러면 80분은 민법에 쓰시는 게 맞기도 해요. 잘하셔야 돼요. 네, 밀리면 안 됩니다. 1월 달에 들어오셔서 나중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어떻게 일찍 온 사람이 있는데 여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잘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공부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8번. 수요 변화 요인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에서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우리 앞서서 지금 첫 번째 수요 변화 요인으로 소득 말씀드렸거든요. 1. 소득. 근데 소득에 따라서는 재화를 세 가지로 구별을 했죠.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정상재라고 했고,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할 수 있는데 그것을 열등재라고 부르기로 했고, 간장 같은 재화들은 소득하고 무관한 재화도 있어서 그거 중간재라고 했습니다. 일단 오케이. 요 세 개 놓고. 그럼 두 번째로 배우실 게 뭐냐면 관련 재화라는 거예요. 관련 재화. 제가 아까 살짝 수요 법칙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콜라 가격이 상승하면 콜라 수요가 떨어진다고 했었죠. 콜라 가격이 비싸지면 콜라를 안 마신다. 안 마셔도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다. 사이다. 그러니까 이 관련 재화라는 거 이런 뜻이에요.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 아파트의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는 꼭 아파트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오피스텔 가격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왜냐하면 얘네 둘이 모종의 관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둘이 엮여 있는 거죠, 이렇게. 그때 그 관계의 양상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관계, 그것을 대체재의 관계라고 하고요. 두 번째 관계를 보완재라고 부릅니다. 우리 괴롭혀요, 이거. 이거 시험 때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두 개. 그래서 초장에 단추를 잘 끼우셔야 됩니다, 두 개. 대체재나 보완재는 공통점이 뭐냐면 이것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재화에 대한 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묘사를 할 때도 대체재의 관계에 있다, 보완재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체재부터 의미 파악을 해볼게요. 이 대체재라고 하는 건 양 두 개의 재화가 있을 때 우리 입장에서 얘를 쓰는 대신 대체해서 얘를 써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서로 맞바꿔 쓸 수 있는 재화다. A와 B 소비를 했을 때 이 소비로부터 느끼는 느낌이 비슷한 거야, 내가. 이걸 전문용어로 효용이라고 합니다. 만족감이란 뜻인데요. 재화 소비의 만족감이 비슷해서 양 재화가 서로 간에 경쟁 관계에 놓여 있으면 걔를 대체재라고 합니다. 마트에 가시면 진짜 콜라 사이다 있죠. 제가 늘 대체재 얘기할 때마다 콜라 사이다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이 뭐 마실까, 뭐 살까, 이번에 콜라 살까 사이다 살까 고민하지만 얘네 입장에서는요. 나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고 둘이 싸우고 있는 거라니까. 그렇죠? 그럼 누군가의 선택을 받게 되는 거죠, 서로. 자, 그러니까 이 대체재라는 건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얘는 동시 소비한다,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소비한다. 그게 핵심이에요, 첫 번째는. 자, 그러면 서로가 대체재라면 이런 원칙이 성립해요. 내가 콜라를 산다면 사이다는 사지 않아야 돼. 이건 법칙이에요, 무조건. 이게 대체재예요. 그러니까 콜라를 샀으면 사이다를 안 사는 거고, 콜라 안 사면 대신 사이다를 산다라는 게 이 법칙이라고요. 그래서 대체재는 둘 중 하나를 소비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대체재 얘기예요. 그러면 보완재는 뭐냐? 보완재라고 하는 건 또 두 재화가 있다고 합시다. A, B. 근데 이번엔 얘가 뭐냐면 커피하고 풀입니다, 이거. 제가 천안에서 수업하다 되게 충격 먹은 게 있잖아요. 풀임을 모르는 애가 있다니까. 나 깜짝 놀랐어. 혹시 동서풀이만 알아요? 그게 뭐예요? 야, 모르는 척해. 그냥 그게 젊은 거야. 알아도 모르는 척해. 저도 잘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지? 막 그러면 좀. 동서풀임. 진짜 너 모르니 풀임? 모르세요? 풀임에 타서 커피 마셔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커피를 안 먹어서 그런 걸 거예요. 그렇게 젊어 보이진 않거든요, 제가 보기엔. 자, 어쨌든 우리 믹스가 생기기 전에는 저렇게 다 마셨죠. 네. 커피 하나에 프림 뭐 둘, 뭐 설탕 뭐 이렇게. 그건데요. 네. 이건 최소한 한 30대는 돼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은. 그러니까 이게 보완제입니다. 보완제는 이 말이 그러니까 서로 보완 관계? 서로 헬프를 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 재화를 따로따로 소비할 때보다는 두 개를 같이 소비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럼 이걸 동시 소비라고 합시다. 이게 보완제입니다. 그러니까 커피 수요가 늘어나면 프림 수요도 당연히 늘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개를 패키지로 구매하는 거죠. 그래서 구매 행태의 차이를 아시겠죠? 대체제 보완제는. 자, 결론 다시. 대체제는 한 놈을 사면 다른 놈을 안 사. 한 놈을 안 사면 다른 놈을 사는 거고. 근데 보완제는 한 놈을 사면 다른 놈도 사.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들으면 별로 어려운 게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하고 오피스텔 얘기 다시 해볼까요? 부동산 얘기니까. 그럼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대체제입니까? 보완제입니까? 그건 몰라요. 그거는 시장마다 달라요. 만약에 그 시장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밖에 없으면 이게 보완제일 수도 있고, 또는 재화가 되게 많으면 이게 대체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얘기할 때는 얘는 대체제도 되고 보완제도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 둘의 관계가 뭐다라고 가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외우실 때 이런 재화로 외우는 건 아니에요, 원래. 시험 보실 때는 아파트, 오피스텔이 대체제 역할, 보완제 역할 다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소주, 맥주, 이게 대체제예요, 보완제예요? 이게 보완제라고 하시면 화끈하네요. 우리 언니 너무 화끈하다. 보완제이기도 하지. 야, 그 맥주 무슨 맛으로 먹냐? 말아야 하지 맛있지, 그러면. 소맥을 즐긴다 그러면 이건 보완제거든. 맥주 하나 하고 언니 여기 참이슬 하나 주세요. 그럼 같이 섞어 먹는 게 보완제. 근데 우리 대학생 젊은 애들은 돈 없어서 이거 못 먹어요. 맥주 시키면 혼나요, 선배들한테. 소주 마시라고. 깍두기에다 소주 먹죠. 그러면 얘는 대체제 될 수도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 두 개의 재화는 이렇게 독특한 특징이 있지 않은 한 우리가 콜라와 사이다를 폭탄주로 만들진 않죠. 그래서 아주 특정한 특징이 없는 한 대체제 보완제는 아무거나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본질적으로 그 수요의 특징을 알아야 되거든. 이건 어렵지 않아. 밑에 보시면 특징이라고 있어. 맨 밑에. 24페이지 맨 밑에. 그래서 요건 기억합시다. 양재화, 니들 예를 들어서 A랑 B랑 있으면요. 니들 둘이 대체제라고 합시다. 그럼 어떤 법칙이 있냐면 만약에 A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B의 수요는 어떻게 된다? 그럼 이거 안 사는 거야. 자, 이건 완전히 내게 돼 있어야 돼요. 대체제면 둘 중 하나만 산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A의 수요가 감소하면 그럼 B의 수요는 증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제는 서로 수요와 수요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이거는. C와 D가 보완제에 놓여 있다. 양자가. 그럼 C의 수요가 증가하면 D의 수요는 오케이, 같이 증가한다. 그럼 C의 수요가 감소하면 D의 수요도 감소한다. 이게 기본 개념인데 안타깝게도 이 내용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요거는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우리 시험은 조금 더 복잡해요. 한 스텝 더 나가는데 1월달, 3월달에 배우실 거 미리 보기 한번 해드릴게요. 살짝.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나온다면 이런 건 나올 수 있어요. 어떤 A 지역에서 보니까 아파트의 수요가 감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당 지역에서 뜬금없이 빌라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럼 아파트와 빌라가 뭐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어요, 시험에서. 뭐죠? 여기 지금 수요를 따져보면 분명히 한 놈 안 사는데 한 놈을 사고 있죠. 그럼 사람들이 아파트 대신 빌라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둘이 뭐다? 대체제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한 발 더 나가면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골치가 아픈데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머리를 살짝 써보세요.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한다고 합시다.
이 실전 문제입니다. 이거는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의 수요가 영향을 받아요. 자, 만약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서로 간에 대체제라면 오피스텔의 수요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이게 실전 문제.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그러니까 실전 시험 문제의 특징은 가격이 나온다 앞에. 그쵸? 여기 수요가 아니죠 지금. 그럼 한 단계 한 단계 그냥 스텝을 밟으시면 됩니다. 아파트가 싸졌네. 그쵸? 그럼 아파트의 수요가 그럼 이 안에 수요 증가가 숨어 있네 이렇게. 네. 근데 서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거 안 사요. 그러면 오피스텔의 수요는 감소한다가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격을 보고 아파트 수요 판정을 한 다음에 대체제에 엮어서 얘는 안 산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를 1월 달에 가실 건데 이 가격이 나와버리면 머리가 뒤집혀요. 그래서 이 연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이왕 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어요. 빌라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근데 이 빌라와 원룸이 있어요. 이 원룸이 서로 대체제래. 그럼 원룸의 수요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한 단계 한 단계 가시면 되죠. 빌라부터 따지시면 되잖아요. 빌라가 비싸졌죠. 그럼 우리 빌라 산다 안 산다? 얘 안 사. 얘 안 사면 대신 뭘 사야 돼? 대체제니까. 그럼 원룸의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진짜 쉬운 얘기로 하면 이런 거거든요. 콜라가 비싸지면 콜라를 안 마시고 대신에 뭘 마신다? 사이다를 마신다. 이런 얘기인데 콜라 사이다로 공부하시면 쉬운데요. 빌라 원룸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얘기가. 그래서 나중에 가격하고 수요 이렇게 따지는 거 하려면 지금 이게 되게 쉬워 보이더라도 되게 편안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대체제 보완제는 바짝 긴장하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이제 24페이지 아래쪽 특징 부분이죠. 특징 꼭 한 번씩 자필로 연습장 같은 데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해야 돼요, 뜻이. 그럼 다시 질문. 오징어의 수요가 증가하면 자동차의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뭔 소리야? 라는 표정 들으시네. 네. 저놈이 드디어 정신이 나갔구나 이런 표정. 오징어의 수요가 증가하면 자동차 수요는요? 그럼 눈 동그랗게 뜨시고 뭔 상관인데 이러시면 됩니다. 네, 둘이 상관없어요. 뭐 어제는 어떤 분이 오징어 씹으면서 차 타면 되니까 차의 수요가 늘어난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얘네 두 개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얘네 둘도 뭐라고 불러줘야 되잖아요. 니네 둘이 상관없어 라고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그거를 아니에요. 그걸 밑에다 쓸게요. 맨 밑에다. 그걸 독립제라고 부릅니다. 독립제. 대체제 관계, 보완제 관계 외에도 이론에는 하나의 관계가 더 나오는데 그것을 독립제라고 불러요. 그럼 뭐냐면 양자는 서로 무관하다 이런 뜻이에요. 양자는 무관하다. 뭐 얘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이론에 나오니까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지금 배운 거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소득하면 얘기가 뭐뭐 나왔었죠? 정상제, 열등제, 중간제. 벌써 약간 날아간 것 같다 기억이. 자, 정상제, 열등제, 중간제. 그렇죠? 그럼 이건 문장에 뭐가 등장할 때 이게? 그래요. 변수가 소득일 때는 우리 정열중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여러분들 배우시는 건 재화 두 개일 때, 그렇죠? 관련 재화. 그러면은 이 둘의 관계 묘사할 때는 대체제라는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은 서로 도움을 주는 무슨 관계? 보완제라는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둘이 아무 상관없는데 그러면 독립제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향후 이 수요 변화 요인의 공부에 있어서 이 6개의 재화, 얘를 잘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그렇죠? 오늘은 그 의미 위주로 살펴보신 거예요. 24페이지까지가 수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25페이지부터는 누구 나와요, 이제? 공급 얘기 하셔야지.
그래서 25페이지에 공급 얘기를 할 건데 계속해서 제가 누적 복습을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수요 얘기 심플하게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수요의 특징 중에서 세 가지 특징을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수요는 사전이다, 사후다. 사, 전적 개념이다. 부동산의 수요에는 구매력을 갖추는 수요가 있는데 이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무슨 수요? 유효 수요라고 부르죠. 기억나시죠, 단어? 그리고 수요량을 측정하려면 단위 기간이 필요한데 이 기간의 값으로 표현된다 그러면 유량. 그렇죠? 이걸 처음에 배우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뭘 배우셨냐면 수요 법칙이라는 거 배우셨단 말이에요. 수요 법칙은 A와 B의 관계, 즉 뭐와 뭐의 관계였어요? 가격과 또 수요량의 관계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드린 말씀이 뭐였냐면 가격이 비싸지면 사람들이 잘 산다, 안 산다? 안 사고요. 수요량 감소. 그럼 가격이 싸지면 하락. 수요량이 증가한다. 그래서 니들 둘의 관계를 관찰해 보니 니들 둘은 정비례, 반비례? 반비례 하고요. 니들 둘은 플러스 관계, 마이너스 관계? 마이너스 관계에 놓여 있고요. 니들 둘은 증가함수, 감소함수? 그래요. 그 얘기를 배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리자. 그럼 그 그림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수요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기억나시죠, 다? 수요 곡선은 세로축이 가격이고 가로축이 수요량입니다. 다시 세로축이 가격이고 가로축은 양, 수요량이요. 그럼 곡선 모양 무슨 모양? 우? 반드시 그려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왜 이 얘기를 다시 썼냐면 칠판에 공급을 설명드릴 건데 공급이 똑같아요. 이거랑. 수요를 응용을 하시면 이게 바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공급 얘기를 이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수요는 정의가 그거였죠. 구매 욕구. 물건을 사고자 하는 욕구. 이 욕구를 갖다 영어로 demand라고 표현을 해서 수요는 한 글자로 D라고 했습니다. 그럼 공급은 판매 욕구라는 뜻이에요. 물건을 팔고자 하는 판매 욕구. 그래서 공급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얘를 supply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급은 S라고 표현을 해요. 자, 공급도 똑같아, 세 가지가. 그래서 이걸 그대로 쓸 거예요, 지금부터. 공급 개념도 몇 개 팔았냐가 아니라 나 앞으로 몇 개 팔 예정인데 하는 개념이다. 무슨 개념? 사전적 개념. 그리고 진짜 수요가 되려면 뭐가 필요했죠? 뭐가 필요했죠? 그럼 구매력이라고 하셔야 돼요. 자, 구매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진짜 공급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를 유효 공급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유효 공급 안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구매력. 대칭되는 말로 판매력이라고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진짜 유효 공급이라는 건 물량을 갖춘 공급을 의미합니다. 허위 매물 가지고 공급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실제 판매력이 있어야지 진짜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공급도 그 값을 측정할 땐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럼 얘도 뭐다? 그러니까 수요 공부하면 자동방으로 공급 공부는 돼요. 개념적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법칙을 무슨 법칙? 수요 법칙. 그럼 물건을 팔 건데 판매하는 법칙은 뭐라고 부를까요? 그럼 걔는 공급 법칙이라고 하시면 되지. 그럼 팔아볼게요, 이제부터. 자, 여기서 스톱. 사보기는 많이 사보셨죠? 우리는 매일매일 구매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 법칙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공급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자, 다시.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는 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내가 살던 집에서 이사 가려면 집 내놔야 되지 않아요? 그럼 내가 공급자예요. 공급이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파시면 돼. 중고시장에 갖다 팔면 돼. 꼭 공장에서 생산을 해야 공급자가 아니라. 그래서 부동산의 공급은 신규 공급도 있고 무슨 공급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 얘는요, 내가 살던 집을 내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공급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의 법칙인데 언제 집 내놓으실래요? 가격 오를 때 아니면 떨어질 때? 아, 그래, 비쌀 때 팔아야지. 그러면은 공급 법칙은 가격이 상승할 때 공급량이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는 거예요. 자, 쉬운 말로 하면 비싸지면 많이 팔려고 하는 거예요.
비쌀 때 팔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이 증가 감소? 안 팔려고 하는 거고. 판매자의 기본 속성이 뭡니까?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이제 더 많이 팔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가격이 상승하면은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수요량은? 안 살려고 그래. 안 살려고 하는데 판매하는 사람들은 막 팔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시장에서. 갈등이 별게 아니에요. 100원만 깎아줘. 아이 깎아줘. 아 이게 뭐 남는 것도 없어. 그리고 둘이 흥정하잖아요. 쇼 붙이는 거. 그게 바로 가격에 대해서 수요자와 공급자는 서로 반대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법칙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공급 법칙 한 번 더 얘기하면은 가격이 플러스 돼서 오르면 공급이 늘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럼 얘네 반비례 아닌 것 같은데? 같이 움직이죠. 그럼 이거 이제 뭐라고 할까요? 정비례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관계, 플러스 관계? 같이 가니까 플러스 관계. 플러스 관계니까 이것은 무슨 함수? 증가 함수다. 오케이. 정반대네 보니까. 그렇죠? 반비례, 정비례. 역의 정의 관계. 감소함수, 증가함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수요랑 공급을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칠판에. 우리 책에 보시면 25페이지 25페이지 맨 위에 2번에 1번에 양괄호 2번 공급법칙이란 가격과 공급량의 정비례 관계다. 찾으셨죠? 네. 거기서 다른 것보다는 그 3번 동그라미에 있는 거 증가함수라는 표현까지 잘 체크를 좀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 법칙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겠다. 그렇죠? 저 공급 법칙을 그림으로 그리면 무슨 선이 돼요? 그게 공급 곡선이 됩니다. 그럼 곡선 그리려면 세로축도 필요하고 가로축도 필요해요. 그럼 세로축은 똑같이 뭐 넣으면 돼요? 가격. 그럼 가로축은 공급량을 넣으시면 되겠네. 근데 이놈의 법칙이라는 게 쌀 때는 안 팔고 비싸지만 많이 판다 이랬거든요. 자, 다시 가격이 50원이라고 해볼게요. 너무 싸. 그러니까 이 50원일 때는 판매자가 10개 또는 10명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가격이 더블로 뛰어. 100원 이렇게. 그러면은 이 양도 더블로 늘어나는 거예요. 20개 이렇게. 그랬을 때 이 두 지점을 연결하면 공급 곡선이 완성이 되겠죠. 공급 곡선은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됩니다. 무슨 모양이에요? 상향하는 모양이죠. 이 당연한 거예요. 가격이 플러스 되면서 양이 뛰기 때문에 세로 가로가 정비례하다 보니까 45도 곡선이 쭉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수요 곡선은 우 뭐라고 하고? 하향이라고 하고 공급 곡선은 우 상향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을 합치면 그걸 시장 곡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수요 공급 곡선 굉장히 유명하죠. 경제학에서는. 곡선 그림도 반드시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 아래쪽 2번 얘기였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림 옆에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에 있네요.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곡선으로 나타난다. 자, 그래서 곡선 그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부동산 공급은 근데 딱히 더 스페셜하게 좀 배우셔야 될 게 있는데 아래쪽 3번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이 공급의 특수성이라는 말이 있죠. 수요랑 다르게 공급은 굉장히 특이한 태생적인 특징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 이론에서는 수요 변화 요인들 뭐 정상제, 열등제 이런 거 배우셨다면 공급 이론에서는 이 부동산 공급의 특징들을 몇 가지를 좀 나눠서 배우실 거예요. 아래쪽에 특수성이라고 써놓은 부분은 시험에 100% 나옵니다. 이 부분이. 한 번도 뭐 안 빼놓고 10년 동안 계속 나왔으니까. 그래서 부동산 공급 아주 스페셜하게 보여드릴게요. 카테고리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토지 공급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 공급 자체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토지 공급 배웠어요. 저번 주에. 왜 배웠죠? 저번 주에 토지의 공급을? 그렇죠. 부증성. 안 된다고 배우셨어요. 기억나시죠? 토지는 찍어낼 수 있다 없다. 그래서 토지 공급을 시험에 낼 때 항상 물리적 공급이라는 표현과 경제적 공급으로 나눠서 냅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의 핵심은 이 둘의 차이를 밝히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이 경제적 공급을 다른 말로 용도적 공급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걸 밝히는 게 우리 공부의 핵심이에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일단은 결론부터 냅시다. 된다, 안 된다. 물리적으로 생산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물리적 공급은 0에서 1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이 생산 안 되죠. 그래서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이 정답이에요. 그럼 다시 질문, 아예 안 됩니까? 물리적으로? 아예 안 돼. 하나도 안 돼요. 조금만 할게요. 조금만 할게요. 조금만 물리적으로. 조금 돼요, 안 돼요? 요만큼만. 안 돼! 그러셔야 돼요. 단호하게. 물리적 공급은 제로예요.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처럼 좀 할게.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 왜 불가해? 왜냐면 땅이 타고나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게 뭐다? 부증성. 그래, 여기서 부증성이 나와야 돼요. 토지는 이동돼요, 안 돼요? 땅 이동시키는 거 돼요, 안 돼요? 들어가지고 땅을 옆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없다? 아예 안 됩니까? 조금만 옮길게요. 좁으니까 옆으로.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땅도 이만큼 단 한 톨도 1mm도 증가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얘는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 경제적 공급. 된다, 안 된다? 얘는 돼요. 그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바로 개간이나 매립이나 간척 같은 행위죠. 간척 사업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돼요. 가능해요. 개간, 매립, 간척 같은 게 있는데 간척만 놓고 얘기를 합시다. 그럼 다시 질문. 간척 사업은 무엇을 하는 것이다? 간척 사업 정말 쉽게 말하면. 네. 정확히 말하면 뻘을 메꾸는 거예요. 갯벌. 이 뻘을 메꿔서 뻘의 면적만큼의 땅을 확보하는 작업을 간척 사업이라고 합니다. 갯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간석지라고 하는데 이 갯벌의 땅을 메꿔서 그것을 뭘로 만든다고요? 택지화하는 작업을 간척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간척 사업 했죠. 어디서 했어요? 새만금에서 했었죠. 그 간척이 뭡니까? 여기 육지와 여기 육지 부분을 메꾸는 거죠. 이렇게 방조제로. 그래서 여기 원래 뻘이 되는 부분을 땅을 말라버리는 거죠. 마르게 해가지고 여기를 산업단지로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뻘이 택지가 되는 작업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지만 가능한 작업이거든요. 됩니다. 그럼 이 작업이 끝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택지 공급이 돼요. 그래서 이 새만금 간척 사업을 통해서 산업단지들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택지는 신규 택지죠. 오, 그러면은 이게 택지가 생산이 된 것이다. OX. 이 택지를 신규로 생산한 것이다. 그럼 이거 O예요, X예요? 이건 아니라요. 이건 아니다. 왜? 생산은요, 여기 정의가 되어 있지만 0에서 뭘 만드는 거예요? 1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이라고 하는 건 제로 베이스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데 이건 무가 아니었잖아요. 이건 뭐였어요? 뻘이었거든요. 그럼 너는 1이었어, 원래. 근데 너 1을 다른 1로 색깔을 바꿔버린 것 뿐이다. 그러니까 땅의 공급의 특징이 여기서 나오죠. 땅은 0에서 1을 찍어낼 수는 없지만 기존의 흰색 1을 노란색 1로 전환할 수는 있다 했을 때 이것을 경제적 공급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무슨 공급이다? 용도적 공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도 전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척돼. 그럼 봐봐요. 시험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토지는 개간, 매립, 간척이 되니까 간척 사업은 부증성의 예외다. OX. 부증성의 예외다. OX. 아니죠. 부증성의 예외라면 0이 1이 돼야죠. 근데 이건 부증성은 기존에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라 너는 뭔데 그러면? 너는 그냥 용도 전환일 뿐이에요. 그래서 얘는 용도의 다양성의 특징 때문에 생기는 것 뿐입니다. 부증성의 예외는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토지는 물리적으로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가 부동성이죠. 부동성 때문에 땅은 짱 박혀 있죠. 그런데 그 땅을 둘러싼 주변 환경은 변하죠. 그렇죠? 그러면 토지가 가지고 있는 상권은 변화할 수 있죠.
주변 위치도 변화할 수 있고 주변 환경도 변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부동성의 예외입니까? 아니에요. 땅은 그냥 태생적으로 박혀 있는 건데 주변이 달라지는 것 뿐이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땅은 생산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냥 안 되는 건데 정 네가 땅을 쓰고 싶으면 있는 땅을 다른 땅으로 바꾸는 건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전혀 다른 공급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잘 드는 사례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마지막 사례입니다, 이게. 옷장 안에 코트가 3벌이 들어가 있는데요. 내가 지금 코트 3벌 보유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현재 나의 재고 3개죠. 근데 오케이, 백화점에 갔어. 그래서 하나 사와요, 새로. 그래서 하나 넣었어요, 여기다. 그럼 이제 몇 벌? 그럼 3개가 4개로 바뀌죠. 그럼 이건 생산이라고 합니다. 이걸 생산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3벌이 있었는데 산 건 아니고 이 코트를 갖다가 팔다리를 자르고 장신구를 붙여서 이 코트를 리폼했네? 그래서 이게 노란 코트가 돼버렸네? 그럼 코트 총 몇 벌? 그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그러니까 원래 3개였다가 뭔가 다른 스페셜한 3개로 바꾼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코트를 샀다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걸 생산했다고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간척은 멋있게 말하면 땅을 리폼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땅은 여전히 3개뿐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게 진짜 중요한 개념이라서 1월달, 3월달에 똑같이 설명할 건데 그때 번뜩 알아들으셔야 돼. 물리적 공급은 불가하고 뭐만 가능하다? 경제적 공급만 가능하다. 부증성 그러면 무슨 공급? 물리적 공급. 안 돼. 경제적 공급 그러면 무슨 특성? 용도의 다양성이다. 우리 표에 보시면 이제 그런 말들이 난무하죠.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심플하게 정리한 걸로 공부하셔도 좋아요. 25페이지 맨 아랫줄입니다. 지금 현재. 그게 2가지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토지만 잘라서 얘기했는데 그럼 좀 더 본질적으로 부동산 전체 공급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차이가 뭐냐면 부동산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엔 토지도 들어가고 아울러 주택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동산의 상당량의 문제는 바로 공급의 문제에 기인하는데 왜냐하면 아파트를 하나 지으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지금 당장 우리 시장에서 전세대란 월세대란 때문에 사람들이 미치려고 하는데 그럼 우리 생각은 그냥 주택 쭉 찍어가지고 그냥 뿌리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무슨 빼빼로가 부족해서 빼빼로 한 박스 갖다 놓는 거랑 다른 문제라고. 아파트라고 하는 건 토지를 확보하고 허가를 받고 자금을 융통하고 건축을 하고 마케팅 분양을 하고 이 단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어떻게 걸린다? 오래 걸려요. 그걸 이제부터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동산의 공급을 표현할 때는 자 이거 100% 나옵니다. 시험에. 단기적 공급과 장기적 공급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건 100% 나온다고 지금 얘기했어요. 제가. 단기라고 하는 거를 산술적으로 말하면 1년 미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냥 우리가 받아들일 땐 새로운 아파트를 지을 수 없을 만큼 겁나게 짧은 기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장기는 뭐예요? 3년 이상인데 원래. 그러니까 새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 만큼 널널하게 충분한 기간. 그러면 이건 겁내 짧은 기간이고 이거는 완전 널널한 기간. 그럼 단기적으로 아파트를 신규로 공급하기에는 쉽다, 어렵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단기 공급을 어렵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지금. 근데 이 용어를 전문적으로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얘를 비탄력적이라고 부릅니다. 비탄력은 오늘 마지막에 배우실 텐데 비탄력이라는 단어의 뜻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부동산의 공급 수량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공급은 언제나 가능한 거예요? 장기에나 가능한 거예요. 장기적으로 시간이 널널하면 공급이 가능하겠죠? 그럼 이때 보통 용이하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이렇게 공급이 쉬우면은 이 공급을 뭐라고 표현한다? 탄력적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탄력적으로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데 탄력이란 말은 양 변화가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이 늘릴 수도 있고 많이 줄일 수도 있고 이게 탄력이에요. 그럼 결론은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 단기면은 무조건 뭐고? 비탄력이고 장기면은 무조건 뭐다? 탄력. 그래서 제가 수업하면서 1년 내내 단비, 장탄이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건 가훈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단비장탄. 단기하면 무조건 뭐다? 비탄력. 장기하면 무조건 탄력이죠. 그렇죠? 그걸 이제 부동산에 공급 접근하실 때 이렇게 같이 보셔야 됩니다. 간척 사업 돼요, 안 돼요? 돼요. 간척 사업을 무슨 공급이라고요? 경제적 공급 또는 용도적 공급. 간척 사업은 되는 거죠. 근데 간척을 하더라도 그건 부증성의 예외는 아니고 그냥 리펌하는 거예요, 땅을. 그래서 색깔을 바꾸는 것이다. 근데 이놈의 간척 사업이 시간이 어때요? 굉장히. 우리 김대중 정권부터 시작했어요, 간척 사업.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거. 그러니까 간척 사업은 단기적으로는 거의 비탄력적이죠, 그렇죠? 그러나 간척 사업은 언제나 가능하다? 장기에나 탄력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는 단기간에 하나의 아파트를 완공해서 짓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럼 아파트의 공급은 단기에 비탄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3년 이상 시간이 넉넉하면 아파트 추가 공급할 수 있다. 그러면 아파트의 공급은 장기적으로 어떻다? 탄력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확실히 이해되셨죠? 그게 25페이지 그리고 26페이지 펼쳐지는 표의 내용입니다. 자, 부동산 공급의 특수성까지 말씀드렸는데 수요 공급 따로 얘기했으니까 제 3절 들어갈 건데 3절에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 수요와 공급을 같이 얘기할 때 그 이론을 이제 우리가 균형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짝 운만 띄워놓고 쉴게요. 예. 수요 따로 배웠고 공급 따로 배웠는데 수요 공급이 따로 놀지가 않거든. 시장에서 같이 놀거든요. 자, 세로축, 가로축 이렇게 있습니다. 세로축에는 뭐가 들어가죠? 가격. 그리고 가로축에는 양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책 보시거나 문제 푸실 때 보면 가끔 쟤네를 영어 알파벳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영어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물론 시험에서 다 줘요. 무슨 뜻인지. 근데 알아둡시다, 우리. 가격은 영어로 뭐라고요? price라고 하죠. 그래서 앞으로 가격 표현할 때는 P라는 표현 많이 보실 거예요. 가격 price라는 건 많이 아시는데 이 양을 영어로는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이 양이 영어로 quantity라고 부르는데 아따 헷갈리니까 그냥 Q라고 합시다. quantity라는 단어가 수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 수요 공급 표현할 때 PQ 표현을 많이 써요. P와 Q 이렇게. 수요는 영어로 한 글자로 뭐라고 그랬죠? 구매 욕구, demand. 그래서 한 글자로 D, A, B, C, D, D라고 하고 공급은요? supply, 그러니까 얘를 S라고 합니다. 그래서 P, Q, D, S 이 네 가지 용어는 조금 쓸 줄 아는 게 좋아요, 편하게. 왜냐면 지금부터 이런 얘기 할 거거든요. QD란 얘기 할 거예요. QD 무슨 뜻일까요? QD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Quantity of Demand라는 뜻인데 D가 수요죠. 그럼 수요의 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QD는 무슨 뜻? 수요량이란 뜻이고. 그럼 공급량 표현해 보세요. QS라고 이렇게 밑에 조그맣게 쓰면 얘는 무슨 양? 공급량이죠. 그래서 QD인 수요량과 QS인 공급량이 같으면 이것을 지금 배우시는 균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 교실 좀 살짝 했어요. 네. 영어도 아니지 뭐. 이거 알파벳 4글자인데 A, B, C, D인데. 자, 수요 곡선 하나 그려볼게요. 수요 곡선 무슨 모양이에요? 우. 하향이죠. 이제부터 편의상 이 수요 곡선을 직선으로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얘 보고 얘 수요인 거 아셔야 돼요? 얘가 수요 곡선. 그럼 공급 곡선은? 우. 상향, 오케이. 그럼 이게 공급이죠, 그렇죠? 뭐 그린지 아시겠죠? 수요와 공급을 한 평면 안에 그린 거예요. 가로축, 세로축 놓고. 당연히 같이 배워야 돼요. 왜냐면 둘이 거래하잖아요. 둘이 만납니까, 그러면? 네. 만나는 지점이 있죠, 중간에. 네. 그럼 이 지점에서 서로 교차를 하죠. 그럼 이 지점을 뭐라고요? 얘를 쇼부라고 합니다. 쇼부. 쇼부 친구. 그럼 이때 가격을 무슨 가격? 쇼부 가격. 이때 거래량을 쇼부량. 자, 우리가 조 지점을 그래서 전문용어로 균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균형이 만들어지면서 협상이라는 게 완료가 되는 건데, 그러면 그때 가격을 무슨 가격이라고 불러줄까요? 오케이.
그럼 너 균형이니까 너 균형 가격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 거래되는 수량이 있겠죠. 그럼 그 수량을 무슨 양? 균형 거래량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균형량이라고 쓸게요, 편의상. 그러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부동산을 놓고 둘이 만나서 쿵짝쿵짝 하는 이 공간을 뭐라고 그래요? 얘를 합쳐서. 그렇지. 얘를 시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론에서 시장, 그러면은 수요 공급이란 뜻입니다. 수요 공급의 장터. 그래서요, 시장 안에서 협상 결과 가격이 나왔죠. 그럼 이 가격을 시장 가격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균형 가격은 다른 말로 무슨 가격? 시장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시세예요, 결국. 자, 이 시장 가격이 100원이라고 합시다. 그때 이 거래 균형량이 100개라고 합시다. 그러면 저 100원 해석하셔야 된다, 100원. 100원은 균형 가격이라고 했죠. 그럼 그게 뭐야? 그게 뭐냐면 내 입장에서는 이 제품에 대해서 100원까지 지불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급자는 어때요? 100원만 받아도 콜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불하고자 하는 사람, 돈을 받는 사람이 둘 다 만족하는 가격, 그걸 균형이라고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죠, 이 상황이. 그러면 그 가격 수준에서 수요자가 100명이 있고 공급자가 100명이 있어서 둘이 딱 맞는다 이거예요. 그걸 균형 뭐라고 한다? 양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 되셨죠, 이제? 공급량을 영어로 뭐라고 했죠? Q? S. 수요량을 Q? 그럼 우리 표현할 때는 너랑 100개씩 똑같으면 이게 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시장에서는요, 알아서 저 균형을 잘 잡습니다. 왜냐면은 얘네 둘이 알아서 거래를 잘 하니까. 근데 이 상태가 유지되면 매우 나이스하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죠. 가격이 갑자기 200원으로 뛸 수도 있고요. 또는 가격이 갑자기 50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맞죠? 가격이 갑자기 왔다 갔다 하면서 난리가 날 수가 있다. 그럼 균형이 어떻게 돼요? 그렇지. 깨진다고 표현을 해요. 깨지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위에서 가랭이가 훅 벌어지기도 하고 아래 가랭이가 훅 벌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이론이 이제 아래쪽 2번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초과라고 표현을 해요. 초과라고 하는 말은 양자 중에 한 명이 더 많다는 얘기죠. 수요자가 많으면 초과 수요, 공급자가 많으면 초과 공급. 다시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 뭐라고 그래요? 집을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초과 공급. 근데 살려는 사람이 막 득실득실하면은 초과 수요라고 합니다. 보통은 초과 수요라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부동산 시장에서. 그럼 우리 KBS 9시 뉴스의 대란이라고 표현해요. 대란. 전세 대란이 뭡니까? 전세 주택은 별로 없는데 구하는 사람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초과 상황이 시장에서 흔히 관찰이 되는데 그 이론을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지고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